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대장암 발생률 1위, 2위를 다투는 나라라는 사실이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대장암 환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는 위암이나 간암이 훨씬 흔했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인구 10만 명당 40명이 넘는 사람이 대장암 진단을 받고 있고, 심지어 국제의학 학술지의 통계를 보면 젊은 층, 그러니까 20대와 30대의 대장암 발병률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평균 수명이 80살을 넘겼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80살까지 사는 사람들 3명 중 1명이 암을 겪는다는 통계도 있으니까요.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요즘은 두 집 건너 한 집에 암투병 중인 가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낯설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암이라고 하면 특별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병처럼 느껴졌는데 지금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렇다 보니 많은 분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이런저런 건강 정보를 찾아보시는데 정작 정확한 정보보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나 과장된 광고에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런 오해를 하나씩 짚어가면서 진짜로 도움이 되는 습관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대장암이 늘었을까요? 여기에는 3가지 후천적 요인이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먹는 것, 생활 습관, 그리고 환경이에요. 우리는 흔히 유전자가 모든 걸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요즘 주목받는 후성 유전학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나쁘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그 유전자가 실제로 발현되느냐 마느냐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운명이 아니라 습관의 문제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암으로 고생하셨다고 해서 나도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미리 좌절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오히려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습관을 바꿔서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희망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3가지 요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바로 식습관, 그 중에서도 육류 섭취입니다. 고기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고기에는 죄가 없어요. 문제는 먹는 방식이에요. 우리 몸은 단백질을 필요로 합니다. 피부도 머리카락도 근육도 모두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단백질이라는 것이 필요한 양이 딱 정해져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인 기준으로 몸무게 1kg당 하루 1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몸무게가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은 60g, 대략 달걀 1개 분량 정도예요. 생각보다 훨씬 적죠? 그런데 회식 자리에서 고기를 먹다 보면 하루 필요량의 2배, 3배 가까이 섭취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삼겹살 몇 인분에 냉면까지 곁들이고 나면 이미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겨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초과된 단백질을 우리 몸이 저장하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탄수화물은 남으면 지방으로 저장이 되지만 단백질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결국 몸속에서 힘들게 분해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노폐물을 만들어내고 그중 상당수는 몸에 좋지 않은 물질로 변해 소변을 통해 빠져나가게 됩니다. 과식한 다음날 소변에 거품이 많고 뿌옇게 보인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이게 단순히 몸이 무겁다는 느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장에도 은근히 부담을 주는 신호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고기를 이렇게 많이 먹는 걸까요? 여기에는 세대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지금의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는 고기가 부잣집에서나 먹던 귀한 음식이었던 시절을 겪으셨죠. 그 결핍의 기억 때문에 자식과 손주에게만큼은 넉넉히 먹이고 싶은 마음이 강한 거예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필요한 만큼만 나눠 먹는 습관이 자리 잡지 못한 채 한꺼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다 보니 그 부담이 고스란히 장으로 넘어가고 장이 힘들어지면서 면역력까지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고기를 끊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필요한 양은 오늘, 내일 필요한 양은 내일 이렇게 나눠서 드시자는 겁니다.
만약 오늘 저녁 약속에서 고기를 넉넉히 드셨다면 다음 날은 생선이나 두부처럼 가벼운 단백질원으로 균형을 맞춰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에 더해 짚고 싶은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언제 먹느냐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밤늦게까지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나라입니다. 밥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은 위에서 한두 시간이면 소화가 되지만 고기는 서너 시간, 길게는 5시간까지도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장은 새벽 2, 3시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장도 사람처럼 밤에는 쉬어야 다음날 제대로 일할 수 있습니다. 밤 11시, 12시에 잠자리에 드는데 그 직전까지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을 곁들이신다면 여러분이 잠든 동안에도 장은 쉬지 못하고 계속 소화를 위해 일해야 하는 셈이죠. 그러니 고기는 되도록 이른 저녁 6시나 7시쯤 드시고 충분히 소화시킨 뒤에 잠자리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야식으로 고기를 즐기는 습관이야말로 우리나라가 대장암 발생률 세계 상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조리법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삶은 고기보다는 역시 구운 고기가 맛있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직화로 구운 고기를 좋아합니다. 기름이 불에 떨어지면서 올라오는 그 연기, 낭만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다음 방향 족탄화수소라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백질과 지방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생기는 말하자면 발암물질 종합 세트인 셈이에요. 게다가 고기가 검게 타는 부분에는 벤조피렌이라는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성분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 몸의 면역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가끔 탄 고기 한 점을 먹었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몸속의 면역 시스템이 알아서 청소를 해주니까요. 다만 스트레스가 많고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런 습관이 오랜 세월 쌓이면 그것이 20년, 30년 뒤의 건강을 좌우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리하자면 하루 필요량만큼만 나눠 먹기, 늦은 밤이 아니라 이른 저녁에 먹기, 그리고 너무 태우지 않게 조리하기, 이 3가지만 지켜도 훨씬 안전해집니다. 굳이 숯불구이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지만 탄 부분은 잘라내고 드시고 채소와 함께 곁들여 드시는 습관만으로도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육류보다 콩으로 단백질을 섭취해온 나라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는 콩을 잘 먹지 않죠. 식물성 단백질도 충분히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는데 말이에요. 콩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방법으로는 두유나 두부가 흔히 떠오르지만 사실 콩을 그대로 가공한 두유나 두부는 우리 몸에서 흡수되는 비율이 65% 정도에 그칩니다. 반면 콩을 발효시켜서 만든 청국장이나 된장은 콩 단백질이 미리 분해된 상태이기 때문에 흡수율이 95% 이상으로 껑충 뛰어오릅니다. 그러니 가능하다면 우리 전통의 발효콩 음식을 적극적으로 식탁에 올려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침에 청국장찌개 한 그릇 혹은 된장국 한 그릇을 습관처럼 드시는 것만으로도 하루 단백질 섭취의 상당 부분을 부담 없이 채울 수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채소와 과일에는 다양한 미네랄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특히 식이섬유는 장 속에서 짧은 사슬지 방산을 만들어내며 유익균을 늘려주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즙을 짜서 먹는 방법입니다. 채소나 과일을 즙으로 짜서 마시면 편리하고 맛도 좋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식이섬유는 거의 다 걸러진 채로 버려지고 단맛 성분만 남게 됩니다. 게다가 즙으로 마시면 자기도 모르게 훨씬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는데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즙을 짜는 데 쓰이는 잎채소 중에는 빨리 키우기 위해 질소비료를 많이 사용한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채소 속 질산염 함량이 높아질 수 있고 이 질산염이 체내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물질로 바뀌면 이 역시 발암물질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과하게 섭취하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국 암협회에서는 하루에 5가지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먹으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즙을 짜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뿌리, 줄기, 잎, 열매를 골고루 통째로 먹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맛있고 부드러운 잎채소나 열매채소만 주로 드시는데 당근이나
도라지 같은 뿌리채소, 샐러리 같은 줄기채소까지 균형 있게 챙겨 드시는 것이 진짜 건강한 채소 섭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색깔로 기억하시면 쉬운데요. 빨강 토마토, 주황 당근, 노랑 파프리카, 초록 브로콜리, 보라 가지처럼 5가지 색을 접시 위에 올린다는 느낌으로 장을 보시면 자연스럽게 균형이 맞춰집니다. 한 가지 더 마음에 새겨두었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기 암 진단을 받고도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고 해요. 첫째는 매사에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다는 것, 둘째는 스스로를 암 환자라는 틀에 가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암에 대한 특효약이나 비법 같은 건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게 정말 있었다면 벌써 노벨 상감이겠죠. 결국 중요한 건 저마다 가지고 있는 면역력을 회복시키는 일이고 치료는 병원과 상의하되 면역력 관리는 스스로의 생활을 통해 해내야 하는 부분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분들 중 상당수가 다른 사람을 돕고 봉사하는 데서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쓰고 관계를 맺을 때 우리 몸에서는 세로토닌 같은 긍정적인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것이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절제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하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마음가짐 하나만으로 병이 낫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몸과 마음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사실만큼은 여러 연구를 통해 꾸준히 확인되고 있으니 스트레스 관리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건강 습관 중 하나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스트레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짚고 넘어갈게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 수치를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시키는데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면역세포의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건강한 사람의 몸속에서도 매일 수만 개의 암세포 후보가 생겨났다가 면역세포에 의해 정리되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로 인해 이 청소 기능이 약해지면 미처 처리되지 못한 세포가 조금씩 쌓여갈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루 10분이라도 나만의 시간을 갖고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혹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처럼 마음을 편안하게 풀어주는 습관을 의식적으로 만들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수면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장이 밤에 쉬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앞에서 드렸는데 이건 비단 장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도 대부분 수면 중에 재정비되고 활성화됩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균형도 무너지면서 오히려 살이 찌기 쉬운 몸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하루 7시간 안팎의 규칙적인 수면을 유지하시는 것이 어떤 값비싼 건강식품보다도 확실한 면역력 관리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많은 여성분들이 궁금해하실 다이어트 이야기를 해볼게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저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실제로 하루 종일 지켜보면 본인은 밥을 잘 안 먹는다고 하시면서도 틈틈이 빵 조각, 과자 부스러기, 떡 한 조각씩을 계속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간식들이 대부분 정제된 설탕과 단순 탄수화물이거든요. 의외로 이런 자잘한 간식이 하루 섭취 열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을 때 무의식적으로 단 음식에 손이 가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습관을 넘어 뇌가 단맛의 보상을 느끼도록 학습된 결과이기도 해요. 그래서 간식을 끊는 것보다 먼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손이 가는지를 스스로 관찰해 보시는 것부터 시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렇다면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금식이나 단식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갑작스러운 충격을 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요요 현상을 부르기 쉽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몸을 망가뜨릴 수 있거든요.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이벤트로 생각하지 마시고 평소의 식습관 자체가 자연스럽게 다이어트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훨씬 건강한 접근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적게 먹어도 배부르게 먹는 법을 아는 것인데요. 우리 위는 음식이 3분의 2 정도 찼을 때 뇌로 신호를 보내 렙틴이라는 식욕 억제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문제는 이 신호가 음식을 먹기 시작한 지 15분에서 20분쯤 지나야 작동한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살이 잘 찌는 분들 대부분은 밥을 아주 빨리 드십니다. 포만감 신호가 오기도 전에 이미 위를 가득 채워버리는 거죠. 그러니 천천히 적어도 15분에서 20분 이상 시간을 들여서 식사하시면 훨씬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밥을 먹기 전에 좋아하는 샐러드 한 접시를 먼저 드셔보세요. 부피가 큰 채소가 위에 아랫부분을 먼저 채워주기 때문에 이어서 탄수화물을 드실 때는 자연스럽게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배고픔을 참으며 억지로 적게 먹으려 애쓰는 것보다 훨씬 쉽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에요. 여기에 한 가지 더 밥그릇의 크기를 조금 줄여보시는 것도 의외로 효과가 좋습니다. 눈에 보이는 양이 줄어들면 심리적으로도 포만감을 더 쉽게 느끼게 되거든요. 현미밥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현미는 영양학적으로 정말 훌륭한 곡물입니다. 백미보다 훨씬 많은 영양소를 갖고 있고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풍부하죠. 그런데 문제는 현미를 드시는 많은 분들이 사실상 소화가 안 된 채로 그냥 삼키고 계신다는 데 있습니다. 현미의 탄수화물이 소화되려면 아밀라아제라는 소화효소가 필요한데 이 효소는 위에서는 거의 분비되지 않고 침 속에서만 나옵니다. 즉 입안에서 충분히 씹어야만 소화가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소화되지 않은 음식은 대장까지 그대로 내려가서 체온 가까운 온도의 장 속에서 오랜 시간 머물다 부패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소화되지 못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미밥을 드실 때는 반드시 천천히 충분히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만약 도저히 그렇게 씹어 드시기 어렵다면 차라리 5분도미나 7분도미처럼 조금 덜 도정된 쌀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씹는 훈련이 어려우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팁이 하나 있어요. 현미밥을 지을 때 볶지 않은 통들깨를 넣어보세요. 들깨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인데 통들깨가 씹힐 때마다 톡톡 터지는 재미있는 식감 덕분에 자연스럽게 오래 씹게 됩니다. 다만 들깨는 오메가3 특성상 쉽게 산패될 수 있으니 통깨 상태로 보관하다가 먹기 직전에 갈아 쓰시고 들기름도 소량씩 자주 구입해서 신선하게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소 식단에는 오메가6 지방산은 충분한 반면 오메가3는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들깨나 들기름을 꾸준히 챙기시는 것만으로도 이 균형을 상당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 중에는 밥을 지어서 냉장고나 냉동실에 넣었다가 다시 데워 드시는 이른바 저항성 전분 방법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이 방법을 그다지 권하지 않습니다. 밥을 차게 보관하면 탄수화물 구조가 바뀌면서 소화가 잘 안 되게 되고 그 결과 혈당이 덜 오르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소화되지 않은 부분은 결국 대장까지 그대로 넘어가서 장 건강에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혈당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장과 면역력에는 좋지 않은 방법인 셈이죠. 차라리 백미보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현미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천천히 씹어 드시는 편이 혈당 관리와 장 건강을 동시에 챙기는 더 균형 잡힌 방법입니다. 혈당 지수, 흔히 GI 지수라고 부르는 개념도 참고하시면 좋은데요.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정제도가 낮을수록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당뇨 관리에 훨씬 유리합니다. 이제 물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물만큼 중요하면서도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은 약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는 호흡과 소변, 대변을 통해 매일 일정량의 수분을 잃습니다. 그런데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귀찮다는 이유로 이 손실분을 제대로 채워주지 않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진해지는데 혈액은 영양분을 온몸에 배달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며 면역세포를 실어 나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액이 끈적해지면 이 세 가지 기능이 모두 저하되고 그 결과 가벼운 감기부터 심각한 질환까지 다양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암 환우분들이 평소 물을 잘 마시지 않는 습관을 갖고 계셨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렇다면 물은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흔히 하루 2리터 혹은 1.5리터를 마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이 숫자를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이 꼭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 몸은 물뿐만 아니라 음식을 통해서도 수분을 섭취하기 때문에 무조건 정해진 양을 채우려고 하면 오히려 과다 섭취로 몸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기준은 바로 소변 색깔입니다. 소변이 진한 노란색이라면 몸이 수분 부족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니 물을 마셔주시고, 반대로 소변이 완전히 투명하다면 이미 충분하거나 오히려 과하게 마셨다는 뜻이니 섭취량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옅은 노란색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종합 비타민이나 비타민 B군을 드시는 분들은 소변이 밝은 노란색을 띠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수분 부족과는 다른 원인이니 구분해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물과 함께 꼭 이야기해야 할 것이 바로 나트륨, 즉 소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염식이 무조건 건강하다고 알고 계시는데 사실 이건 지나친 오해일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성인 하루 소금 권장 섭취량을 5g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속 세포는 안팎의 물 균형을 나트륨과 칼륨이라는 두 미네랄로 조절하는데, 물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서 동시에 극단적인 저염식을 하게 되면 세포 바깥의 나트륨 농도가 낮아지고 그 결과 세포 안으로 물이 과도하게 밀려 들어가 세포가 팽창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저나트륨 혈증이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심하면 무기력감은 물론 심장의 전기 신호 전달에까지 영향을 미쳐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국이나 찌개 국물까지 다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 분이라면 저염식을 신경 쓰시는 것이 맞지만, 평소 국물을 잘 안 드시는 분이라면 오히려 하루 5g의 소금조차 채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건강검진 때 혈액 속 나트륨과 칼륨 수치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물을 마시는 타이밍에 대해서도 팁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식사 30분 전에 1컵, 식사 후 2시간 뒤에 1컵, 그리고 잠들기 1시간 전에 1컵, 이렇게 리듬을 만들어 보시길 추천합니다. 다만 이것도 절대적인 규칙이라기보다는 참고용 가이드로 삼으시고, 그 순간 소변 색깔이 이미 옅은 노란색이라면 억지로 마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목이 살짝 간질간질하거나 장기침이 나오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이 몸이 보내는 초기 신호일 수 있으니 미리 물을 챙겨 드시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둔해진다고 알려져 있어서 어르신들의 경우 갈증을 느끼기도 전에 이미 탈수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갈증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시간을 정해두고 규칙적으로 물을 챙기시는 습관을 만드시는 것이 특히 중년 이후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물의 종류에 대해서도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원래 수질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다만 노후한 수도관이나 저장 과정에서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정용 정수기를 거치거나 한번 끓여서 드시는 정도면 충분히 안전합니다. 정수기를 고르실 때 꼭 비싼 제품을 고집하실 필요는 없어요. 유해 물질을 걸러내는 필터의 원가 자체는 생각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고, 가격 차이는 대부분 냉온수 기능 같은 편의성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너무 정제된 증류수는 오히려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깨끗하긴 하지만 몸에 필요한 미네랄까지 함께 제거되기 때문에 진짜 건강한 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지하수는 대체로 적당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서 특별히 미네랄 워터를 따로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평소 물맛이 없다고 느끼신다면 현미를 노릇하게 살짝 볶아서 연하게 우려 드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고 은근히 구수한 맛이 있어서 물 마시기가 한결 즐거워지실 거예요. 다만 녹차나 결명자차, 보리차 같은 기호식품은 물과는 별개로 즐기시되 물처럼 벌컥벌컥 많이 마시기보다는 차는 차답게, 물은 물답게 구분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의 온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찬물이냐, 따뜻한 물이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엄격하게 정해두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침 공복에 마시는 물만큼은 차가운 물보다 미지근한 물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밤새 비어있던 장에 갑자기 찬물이 들어가면 위와 장이 놀라면서 연동운동이 오히려 둔해질 수 있거든요. 반면 미지근한 물은 위장을 부드럽게 깨워주면서
장운동을 자연스럽게 촉진시켜줍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드시는 습관은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한여름 무더위에 땀을 많이 흘리셨을 때는 시원한 물이 갈증 해소에는 더 효과적일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커피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 많은 분들이 커피를 물처럼 마시고 계시는데요. 카페인에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마신 양보다 오히려 더 많은 수분이 몸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하루 한두 잔 정도의 커피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루 4잔, 5잔씩 커피로 수분을 대신하고 계시다면 실제로는 몸이 만성적인 탈수 상태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커피를 좋아하신다면 굳이 끊으실 필요는 없지만 커피 한 잔을 드실 때마다 물 한 컵을 같이 챙겨 드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카페인으로 인한 수분 손실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고 위벽에 대한 자극도 줄일 수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 역시 강력한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에 회식 자리에서 술을 드신 다음날 유독 몸이 붓고 피곤한 것도 사실은 탈수와 관련이 깊습니다. 술을 드실 때는 중간중간 물을 함께 마셔주시는 것이 숙취를 줄이는 데도 몸속 수분 균형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술자리가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앞서 말씀드린 야식과 마찬가지로 장이 쉬어야 할 시간에 오히려 더 많은 일을 시키는 셈이니 가능하다면 이른 시간에 마무리하시는 것이 장 건강에는 훨씬 이롭습니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온 음료에 대해서도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텐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이온 음료 대부분은 전해질과 함께 상당량의 당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격렬한 운동으로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전해질 보충이 필요할 수 있지만 가벼운 산책이나 일상적인 활동 정도라면 굳이 이온 음료를 마시지 않으셔도 물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습관적으로 이온 음료를 물 대신 마시게 되면 불필요한 당분 섭취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정말 땀을 많이 흘린 날에만 선택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만드실 수도 있는데요. 물에 약간의 소금과 꿀을 살짝 타서 드시는 것만으로도 시판 이온 음료와 비슷한 효과를 훨씬 적은 당분으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서도 수분 섭취 방식이 조금씩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땀으로 배출되는 수분과 전해질의 양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기 전부터 조금씩 자주 물을 마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냉방이 잘 되는 실내에 오래 계시는 분들은 의외로 갈증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에어컨 바람이 피부의 수분을 지속적으로 빼앗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겨울철에는 땀을 흘리는 일이 줄어들어 물 마시는 것을 소홀히 하기 쉬운데 건조한 실내 공기 때문에 호흡기를 통해 생각보다 많은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여름 못지않게 의식적으로 물을 챙겨 드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30대 후반부터 50대에 걸쳐 갱년기를 지나시는 여성분들이라면 수분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 시기에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히 줄어드는데 이 호르몬은 체내 수분을 유지하는 데도 관여합니다. 그래서 갱년기에 접어들면 피부가 이전보다 눈에 띄게 건조해지고 안면 홍조나 야간 발한처럼 수분 손실이 두드러지는 증상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규칙적으로 물을 챙기고 짠 음식이나 카페인, 알코올처럼 수분 손실을 부추기는 요인들을 조금 더 의식적으로 관리해 주시는 것이 갱년기 증상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넘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왕 장 건강 이야기가 나온 김에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장 속에는 수백 종, 수십 조 마리에 이르는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이들을 흔히 장내 세균총이라고 부릅니다. 이 미생물들의 균형이 우리 몸의 면역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최근 여러 연구를 통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면역세포의 상당수가 장에 몰려 있는데 이 면역세포들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잘 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공식품, 자극적인 음식, 그리고 항생제의 잦은 사용은 이 균형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유익균을 늘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청국장, 된장 같은 발효식품은 물론
김치나 요구르트처럼 살아있는 유산균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유산균이 장 속에서 잘 자라기 위해서는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도 함께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채소와 과일을 통째로 드셔야 하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요즘은 바쁜 일상 속에서 인스턴트 식품이나 가공육을 편리하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식품들은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다량의 나트륨과 각종 첨가물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햄이나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류는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에서 대장암과의 연관성이 확인된 식품군으로 분류하고 있을 만큼 장기적으로 즐겨 드시는 습관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별미로 드시는 것까지 막을 필요는 없지만 매일같이 아침 식탁에 소시지나 베이컨이 오른다면 한 번쯤 식단을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신선한 육류와 생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발효콩 음식으로 단백질을 채우는 습관이 훨씬 안전합니다. 설탕과 액상과당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요즘 시중에 많은 음료수와 소스류에는 액상과당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 액상과당은 일반 설탕보다 더 빠르게 흡수되고 간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속도도 빠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날, 달콤한 음료 한 잔이 위로가 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이런 음료를 물처럼 습관적으로 드시고 계시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당한 양의 정제당을 섭취하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음료의 성분표를 한 번쯤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물이나 앞서 말씀드린 현미 볶은 물 혹은 무가당 차로 조금씩 바꿔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산화 물질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몸은 숨을 쉬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활성산소라는 부산물을 만들어냅니다. 적당한 양의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면역 반응에 필요한 부분이지만 스트레스나 자외선, 오염된 환경,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탄 음식 등으로 인해 활성산소가 지나치게 많이 생기면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와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 몸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항산화 물질인데요. 비타민C가 풍부한 감귤류,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블루베리나 가지,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당근과 호박처럼 색깔이 진한 채소와 과일일수록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5가지 색깔을 골고루 챙기시라고 말씀드린 것도 결국 이런 다양한 항산화 물질을 빠짐없이 섭취하시라는 의미와 맞닿아 있습니다. 뼈 건강도 30대 후반 이후 여성분들이라면 꼭 챙기셔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갱년기를 지나면서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골밀도가 빠르게 줄어드는 분들이 많은데요.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슘은 멸치나 두부 유제품, 그리고 뼈째 먹는 생선을 통해 챙기실 수 있고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합성이 되기 때문에 하루 20분 정도 야외에서 걷는 습관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챙길 수 있습니다. 실내에만 머무는 시간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의식적으로 짧은 산책 시간을 만들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습관은 앞서 말씀드린 신체 활동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니 하루 걷기 습관 하나로 여러 가지 건강 효과를 동시에 챙기실 수 있는 셈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상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사실 아주 간단하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 5분 조용한 곳에 앉아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깊은 호흡을 반복하면 자율신경계 중에서 우리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앞서 말씀드린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혹은 잠들기 직전 이불 속에서 짧게 실천하셔도 좋습니다. 거창한 도구나 특별한 장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니 오늘부터 딱 5분만 시간을 내어 시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사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하고 균형을 되찾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작은 생활 습관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가지 음식이나 한 가지 습관만으로 건강이 극적으로 좋아지는 마법 같은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린 식습관, 물 마시는 습관, 수면, 운동,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조금씩 끌어올려준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골라 이번 주부터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습관 하나가 쌓이고 쌓이면 분명 몇 달 뒤, 몇 년 뒤에 나 자신에게 큰 선물이 되어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이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평소 식탁에 자주 올리시면 좋은 몇 가지 식품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마늘입니다. 마늘 속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은 마늘을 다지거나 으깰 때 활성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마늘을 통째로 넣고 조리하시는 것보다는 다지거나 으깬 뒤 몇 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조리에 사용하시는 것이 영양적으로는 더 유리합니다. 양파도 비슷한데요. 양파 특유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 혈액을 맑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서 생으로 드시기 어렵다면 살짝 볶아서라도 꾸준히 챙기시길 권해드립니다. 브로콜리 같은 십자화과 채소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 역시 몸속 해독효소의 활성을 도와준다는 연구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개별 성분 하나하나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런 식품들을 특별한 슈퍼푸드로 여기고 어쩌다 한번 챙겨 먹는 것이 아니라 평소 식단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꾸준함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황과 생강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 강황 속에 커큐민이라는 성분은 항염 작용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이 성분이 그 자체로는 체내 흡수율이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강황을 드실 때는 후추와 함께 섭취하시거나 기름에 살짝 볶아서 지용성으로 만들어 드시면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카레 요리에 강황과 후추, 기름이 함께 들어가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나름의 지혜가 담긴 조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 효과로 잘 알려져 있는데 특히 속이 자주 더부룩하거나 찬 음식을 먹으면 탈이 잘 나시는 분들이라면 생강차를 꾸준히 드시는 것도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향신료들도 결국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 앞서 말씀드린 기본적인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차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드릴게요.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이 혈관 건강과 체지방 대사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다만 녹차에도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커피와 마찬가지로 너무 많은 양을 드시면 오히려 수분 균형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저녁 늦은 시간에 드시면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히비스커스차나 루이보스차처럼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들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루이보스차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면서도 카페인이 없어서 저녁 시간대에 편하게 즐기기 좋습니다. 결국 어떤 차를 선택하시든 본인의 몸 상태와 마시는 시간대를 고려해서 균형 있게 즐기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조리도구와 조리기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코팅 프라이팬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코팅이 벗겨진 상태로 계속 사용하시면 유해물질이 음식에 섞여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니 코팅이 벗겨졌다면 아깝더라도 새 제품으로 교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리용 기름을 선택하실 때는 발연점을 고려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발연점이 낮은 기름을 고온에서 조리에 사용하면 유해물질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들기름이나 참기름처럼 발연점이 낮은 기름은 무침이나 마무리용으로 사용하시고 볶음이나 튀김처럼 고온 조리가 필요할 때는 발연점이 높은 기름을 선택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한번 사용한 기름을 재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기름은 가열과 산화를 반복할수록 유해 물질이 늘어나기 때문에 특히 튀김 기름은 가급적 재사용 횟수를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뜨거운 음식을 플라스틱 용기에 바로 담거나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그대로 데우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이럴 때 환경 호르몬으로 알려진 성분들이 음식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뜨거운 음식은 유리 용기나 스테인리스 용기에 담으시고 전자레인지에 데우실 때도 플라스틱보다는 유리 용기를 사용하시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국물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일수록 플라스틱 성분이 더 잘 녹아 나올 수 있으니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당장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어내지는 않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우리 몸에 들어오는 유해 물질의 총량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충분히 신경 쓸 가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운동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볼게요. 앞서 걷기 같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더해 근력 운동도 꼭 함께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근력 운동을 하면 몸이 우락부락해질까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쉽게 근육이 붙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이 근육량 감소가 기초대사량 저하로 이어지면서 예전과 똑같이 먹어도 살이 잘 찌는 몸으로 바뀌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거창한 헬스장 기구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집에서 맨몸으로 하는 스쿼시나 벽 짚고 팔굽혀펴기 혹은 가벼운 아령을 이용한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각 부위별로 15분에서 20분 정도만 투자하셔도 근육량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근력 운동은 단순히 몸매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스스로 계단을 오르내리고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는 일상생활의 기본 체력을 지키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갑상선 건강에 대해서도 짧게 짚고 넘어갈게요. 갑상선은 목 앞쪽에 위치한 작은 기관이지만 우리 몸의 대사 전반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서 갑상선 관련 질환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견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곤하고 몸이 붓고 체중이 늘어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능이 항진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예민해지며 체중이 갑자기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는데도 이유 없이 살이 잘 안 빠지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계속 피곤하고 몸이 붓는다면 무조건 식습관 탓만 하지 마시고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합성에 꼭 필요한 미네랄인데 우리나라는 김이나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즐겨 먹는 식문화 덕분에 요오드 결핍은 흔하지 않은 편이지만 반대로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도 갑상선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역시 균형이 중요합니다. 심혈관 건강 이야기도 조금 더 풀어드릴게요. 대장암만큼이나 우리나라에서 크게 늘고 있는 것이 바로 고혈압과 고지혈증 같은 심혈관계 질환입니다. 이 역시 결국은 오늘 말씀드린 식습관, 즉 과도한 나트륨 섭취와 정제된 탄수화물 그리고 부족한 신체 활동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갱년기를 지나면서 여성 호르몬의 보호 효과가 줄어들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기부터는 정기적으로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체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메가3 지방산, 그러니까 들기름이나 등푸른 생선을 꾸준히 챙기시는 것이 혈관 건강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니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자가 관찰의 중요성도 짚고 넘어가야겠죠. 대장암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 검사가 조기 발견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만 50세부터는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대장 내시경을 받아보시길 권장하고 만약 가족력이 있으시다면 그보다 더 이른 나이부터 검사를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검사 자체를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용종 단계에서 발견하면 간단한 시술만으로 암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검사를 미루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평소 배변 습관의 변화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갑자기 변비와 설사가 반복되거나 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이유 없이 체중이 줄어드는 증상이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챙김 식사, 이른바 마인드풀 이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다른 것에 정신이 팔린 채로 먹으면 내가 얼마나 먹었는지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면서 과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앞서 천천히 씹어 드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더해 식사하는 동안만큼은 음식에 온전히 집중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음식의 색깔과 향, 그리고 씹을 때의 식감을 하나하나 느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식사 속도도 늦춰지고 포만감도 더 정확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루 3끼 중 단 한 끼라도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없이 온전히 식사에만 집중해 보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회적 관계와 건강의 연결고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최근 여러 연구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외로움을 자주 느끼는 사람일수록 만성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다른 사람을 돕고 봉사하는 것이 면역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는 단순히 봉사활동뿐 아니라 가족, 친구들과의 꾸준한 교류 자체가 우리 몸에 긍정적인 신호를 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소홀해지기 쉬운 인간관계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까운 사람들과 안부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도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잠들기 한두 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화면을 멀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대신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리듬을 만드는 것도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주말이라고 해서 평소보다 훨씬 늦게까지 자거나 늦잠을 자게 되면 오히려 몸의 생체 리듬이 흐트러지면서 월요일 아침이 더 힘들어지는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가족 전체의 건강 습관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본인이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하려고 해도 집안 곳곳에 과자와 탄산음료가 쌓여있고 온 가족이 늦은 시간까지 야식을 즐기는 분위기라면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부모의 식습관이 아이에게 그대로 대물림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냉장고에 과일과 채소를 눈에 잘 띄게 두고 온 가족이 함께 이른 저녁 식사를 하는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만으로도 특정한 한 사람만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나가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쩌면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모든 걸 한꺼번에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건강한 습관이라는 것은 결국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 하루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에 와닿았던 한두 가지를 천천히 내 삶에 적용해 보시고 그것이 자연스러워지면 그 다음 습관을 하나씩 더해 가시면 됩니다. 건강은 목적지가 아니라 매일 걸어가는 하나의 여정이라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작은 발걸음을 내디뎌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수분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갓 태어난 아기는 몸의 90%가 물로 이루어져 있지만 50대가 되면 그 비율이 70%로 줄어들고 80대가 넘어가면 절반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몸속 수분이 줄어든다는 것은 어찌 보면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피부의 주름도 결국 세포 속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값비싼 화장품에 의존하기 전에 세포 안의 수분을 충분히 채워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노화 관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부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풀어드릴게요. 피부의 탄력을 지탱해주는 콜라겐 역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성량이 줄어드는데 많은 분들이 콜라겐을 보충하겠다고 콜라겐 음료나 보충제를 챙겨 드십니다.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콜라겐이 우리 몸에서 제대로 합성되려면 비타민C가 반드시 함께 필요하다는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콜라겐을 챙겨 드신다면 감귤류나 파프리카처럼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을 함께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외선은 콜라겐을 파괴하는 가장 큰 주범 중 하나이기 때문에 계절에 관계없이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챙기시는 습관이 어떤 값비싼 영양제보다 확실한 피부 노화 관리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눈 건강도 나이가 들수록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요즘은 스마트폰과 컴퓨터 화면을 오래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예전보다 훨씬 이른 나이부터 눈의 피로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눈 건강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라는 성분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성분들은 시금치나 케일 같은 짙은 녹색 잎채소, 그리고 옥수수와 달걀 노른자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화면을 오래 보실 때는 20분마다 한 번씩 먼 곳을 20초 정도 바라보는 20-20-20 법칙을 실천해 보시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눈도 결국 우리 몸의 일부이니만큼 전신 건강을 챙기는 습관들이 자연스럽게 눈 건강으로도 이어진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관절 건강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무릎이나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나는데 관절 연골 역시 수분과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전신 수분 관리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체중이 늘어나면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관절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관절이 안 좋다고 해서 무조건 움직임을 줄이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히려 적절한 강도의 운동은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 관절을 더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처럼 관절에 충격이 적은 운동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뇌 건강, 즉 인지기능 관리도 이 시기부터 미리미리 챙겨두시면 좋습니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뇌 건강 역시 결국 혈관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심혈관 건강을 위한 습관들, 그러니까 나트륨을 과하게 섭취하지 않고 오메가3를 챙기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습관이 결국 뇌로 가는 혈류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낯선 길로 산책을 해보거나 오랜만에 친구에게 편지를 써보는 것처럼 뇌에 적당한 자극을 주는 활동들도 인지기능을 유지하는 데 좋은 습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만큼이나 머리를 쓰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왕 나이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온 김에 연령대별로 꼭 챙기시면 좋은 건강검진 항목도 간단히 짚어드릴게요. 30대에는 아직 큰 이상이 없더라도 기본적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파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40대부터는 여기에 더해 갑상선 초음파와 위내시경을 정기적으로 챙기시길 권해드리고 50대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대장 내시경을 반드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여성분들이라면 유방철 영술과 자궁경부암 검사도 나이에 관계없이 꾸준히 챙기셔야 할 항목입니다. 이런 검진들을 한꺼번에 챙기려고 하면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 매년 생일이 있는 달에 건강검진을 받는다는 식으로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 두시면 놓치지 않고 꾸준히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력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중에 대장암이나 다른 암 혹은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을 앓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후성 유전학 이야기를 드렸듯이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같은 병을 겪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만큼 더 이른 시기부터 더 세심하게 관리해야 할 이유가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모이는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어떤 질환을 앓으셨는지 한 번쯤 여쭤보고 기록해 두시는 것도 의미 있는 건강관리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지역들, 이른바 블루존이라고 불리는 곳들의 공통점도 흥미롭습니다. 이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채소와 콩류 위주의 소박한 식단을 즐기고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 몸을 움직이며 가족, 그리고 이웃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계속 이어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그러니까 발효콩 음식과 채소 위주의 식단, 걷기 같은 일상 속 움직임, 그리고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가 결국 전 세계 장수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지혜와 맞닿아 있다는 사실이 참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영양제와 보충제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시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정말 다양한 영양제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저마다 이런저런 효능을 내세우고 있죠. 물론 특정 영양소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보충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충제는 말 그대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역할일 뿐 균형 잡힌 식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몇 가지 영양제를 한꺼번에 과도하게 챙겨 드시다 보면 특정 성분이 필요 이상으로 쌓이면서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로운 영양제를 시작하시기 전에는 가능하면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그보다 먼저 오늘 말씀드린 기본적인 식습관부터 차근차근 챙기시는 것이 순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건강 정보가 정말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유튜브나 각종 커뮤니티에서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오히려 무엇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우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정보를 접하실 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어떤 음식이나 방법이 특정 질병에 즉각적이고 극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오히려 한 번쯤 의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게 작동하지 않거든요. 대신 여러 전문가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 그러니까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물, 꾸준한 움직임, 그리고 편안한 마음이야말로 가장 지루하지만 가장 확실한 건강 비결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꾸준한 신체 활동도 결코 빠뜨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루 3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장 운동이 촉진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면역세포들이 몸 구석구석을 더 활발하게 순찰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식사 후 가볍게 산책하는 습관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어서 다이어트와 혈당 관리를 동시에 챙기고 싶으신 분들께 특히 추천드립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에서 한 정거장 먼저 내려 걷는 것처럼 일상 속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걷기와 더불어 유연성 운동도 함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과 인대가 뻣뻣해지면서 작은 동작에도 부상을 입기 쉬워지는데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시면 이런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저녁에 잠들기 전에 5분 정도 목과 어깨, 허리, 다리를 천천히 늘려주는 스트레칭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특히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1시간에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몸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과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요가나 필라테스처럼 유연성과 코어 근력을 함께 챙길 수 있는 운동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운동도 나이가 들수록 중요해집니다. 낙상 사고는 나이가 들수록 큰 부상으로 이어지기 쉬운데 평소 균형 감각을 훈련해 두시면 이런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쪽 다리로 서서 중심을 잡아보는 간단한 동작도 훌륭한 균형 감각 훈련이 될 수 있어요. 양치질을 하시는 동안 한쪽 다리로 서보는 것처럼 이미 하고 계신 일상 속 습관에 살짝 더해보시는 것도 부담 없이 시작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리 몸의 면역력도 함께 흔들리기 쉽습니다. 환절기에는 일교차가 커지면서 몸이 온도 변화에 적응하느라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런 시기일수록 앞서 말씀드린 기본 습관들, 그러니까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식사, 그리고 물을 잘 챙기는 것이 감기나 각종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 특히 중요해집니다. 특히 환절기에는 실내외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얇은 겉옷 하나를 챙기시는 것처럼 사소해 보이는 준비가 의외로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다 어떻게 지켜? 너무 많잖아. 맞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모든 것을 오늘 당장 완벽하게 실천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마음에 와닿았던 딱 한 가지, 어쩌면 물 마시는 습관 하나, 혹은 채소를 즙이 아니라 통째로 씹어 드시는 습관 하나만이라도 이번 주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 습관을 하나 더 얹으시면 됩니다. 건강한 삶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고기는 필요한 만큼만 이른 저녁에 너무 태우지 않게 드실 것. 발효 콩 음식을 적극적으로 챙기실 것. 채소와 과일은 즙이 아니라 통째로 골고루 드실 것. 다이어트는 굶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오래 씹어서 적게 먹는 습관으로 만들 것. 현미밥은 충분히 씹어서 소화가 어려우시면 5분 도미나 7분 도미로 조절하실 것. 물은 정해진 양의 얼매이기보다 소변 색깔을 보며 스스로 조절하고 소금도 무조건 줄이기보다는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을 생각하며 섭취할 것.
여기에 근력 운동과 유연성 운동, 균형 감각 훈련까지 더해주시고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가족력 관리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꾸준한 습관이 어떤 특효약보다 강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천천히 내 것으로 만들어 가신다면 분명 몸이 먼저 그 변화를 알아차리실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한 하루하루에 오늘 이야기가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